오늘 이번 주에 이제 제가 발표를 맡게 된 그 논문은 SK Coder, A Sketch-Based Approach for Automatic Code Generation이라는 논문이고요. 이 논문은 이거 ICSE 2023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어, 그리고 저자들은 지금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이제 이름은 남궁영수이고, 인공지능학과에 그리고 지금 석사 과정으로 계산이론 연구실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논문의 컨텐츠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백그라운드로 어떤 태스크인지, 그리고 데이터셋이 어떻게 생겨 있는지,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나오는 LCS라는 이제 개념을 조금 간단히 소개하고, 여기 논문에서 이제 실험을 했었던 기존의 같이 실험을 했었던 베이스라인들이 어떤 방법론을 썼는지 간단히 소개하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SK 코더가 어떤 어프로치를 쓰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 실험 결과들과 거기로부터 이제 그 어떤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볼 것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디스커션으로 제가 이제 데이터셋 이슈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 논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 태스크 자체는 제너레이션이고, 제너레이션 중에서도 NLPL 제너레이션인데, 먼저 모델에 이제 내추럴 랭귀지 인풋이 들어옵니다. 뭐 given a list of citation 어쩌고저쩌고 어떤 상황에서 뭐 어떤 기능을 가진 어떤 코드를 작성해 줘. 뭐 이런 텍스트 인풋을 딱 주었을 때 모델이 거기 요청 사항에 맞게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작성을 해줍니다. 이것을 이제 아웃풋으로 내뱉는 그러한 테스트가 되겠고요. 네, 이 논문에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데이터셋은 하스스톤이라고 하는 어떤 카드 게임, 그리고 매직이라고 하는 이것도 비슷한 어떤 카드 게임이 있는데, 그 카드 게임을 이제 돌리는 그 시뮬레이션 게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오픈 소스로 공개가 되어서 GitHub를 통해서 이제 각자가 뭐 하고 싶으신 분들이 다운받아서 게임을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 게임 안에서 그 플레이어들이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새로운 어떤 카드 이런 객체를 만들어서 카드의 뭐 공격력을 얼마로 하고 뭐 이름을 어떻게 하고 그런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데이터셋을 구축을 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그 카드 객체에 대한 어, 어떤 어트리뷰트를 이게 정의를 합니다. 공격력이 뭐 얼마고, 뭐 방어력이 얼마고, 어떤 뭐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내추럴 랭귀지를 인풋으로 넣었을 때, 아웃풋으로 모델이 이거에 해당하는 그 카드 객체를 생성을 하게 해주는 프로그램 코드를, 그러니까 클래스 코드가 되겠죠. 그 프로그램 코드를 이제 제너레이션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구성의 좀 특이한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나온 개념은 이제 longest common subsequence라는 건데, 이게 어떤 두 스트링 U랑 V가 있을 때 그 U가 그 V 스트링의 subsequence일 수가 있는데, 어떨 때 그러하냐면 다음과 같이 어떤 그 인덱스 1부터 R1, R2 쭉쭉쭉 해서 Rn까지. 근데 이거는 그 V 스트링의 그 길이보다는 같거나 작아야겠죠. 이러한 R1부터 Rn이 있을 때 그 중에서 이제 U의 I, 그러니까 I번째 그 캐릭터가 이제 V의 R의 I번째 그 캐릭터와 같다. 그리고 이제 I는 1부터 N 사이에 어떤 그 크기를 갖고요. 그랬을 때 그거를 이제 subsequence라고 합니다. 이게 논문을 찾아봤는데, LCS에 대한 논문을 찾아봤는데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 좀 설명이 너무 복잡한데, 간단히 말하면 U가 말 그대로 그 어떤 V라는 스트링, 얘가 아마 U보다 좀 더 살짝 더 길 수가 있어요. 그 V라는 스트링 안에 일부 겹쳐져 있는, 그러니까 그 중 안에 이제 일부
그 부분 집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분 집합의 일부 토큰들을 갖고 있는 그런 서브 시퀀스를 U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무튼 그런 서브 시퀀스라는 개념을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longest common subsequence는 뭐냐면 A랑 B 두 시퀀스가 있는데, 스트링이 있는데 A의 subsequence이면서도 동시에 B의 subsequence인 U가 이제 그걸 이제 common subsequence라고 하고, 그 common subsequence 중에서 이제 가장 긴 거를 longest common subsequence라고 합니다. 예시를 이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밑에 이런 먼저 타겟 코드가 있고, 프린트 뭐 가로 열고 쭈쭈쭈 있죠. 그리고 이제 어떤 또 리트리브된 시뮬러한 코드가 스트링이 쭉 있고, 이 위에 첫 번째 스트링과 두 번째 스트링에 이제 longest common subsequence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두 개가 정확히 매칭되는 캐릭터들이 쭉 이렇게 파란색으로 박스가 쳐져 있습니다. 이 부분만 싹 갖고 온 게 지금 이 빨간색 부분이죠. 네, 요 지금 빨간색 부분이 저 longest common subsequence인 겁니다. 이 패드 부분은 제외하고요. 네, 저희가 이 논문에서는 나중에 스케치라는 개념으로 어떤 뼈대 코드를 만들게 되는데, 그 뼈대 코드를 만들 때 이런 LCS라는 그 longest common subsequence를 활용을 해서 얘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백그라운드로 그 기존에 사용했었던 베이스라인 모델들이 조금 있는데, 이거를 이제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먼저 이제 CRT 이게 조금 오타가 있네요. 여기 O가 들어 있습니다. 파이코드 GPT인데요. CRT 파이코드 GPT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제가 도울 수 있는 법. 죄송합니다. 그 기본적인 구조가 먼저 NL 인풋이 들어오고, 모델 안에 들어오면은 먼저 서브 모델이 내부에 또 스케치를, 아까 말한 코드 뼈대를 또 생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생성한 스케치를 가지고 또 어떤 서브 모듈을 거쳐서 최종적인 그 아웃풋 코드 제너레이션을 하는데,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이제 CRT 파이코드 GPT이고요. 그리고 이제 레드 코더라는 모델은 먼저 X라는 인풋 NL이 들어왔을 때 그걸 가지고 일종의 리트리벌, 어떤 그 서치 엔진에다 넣어서 여러 가지 이제 시밀러한 그 타겟 코드와 시밀러한 코드들 Y 프라임을 여러 개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것과 이제 원래의 NL 디스크립션을 같이 모델에 넣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그 코드를 제너레이션 하게 되는 거죠. Y를. 이런 기존의 모델이 존재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자세히 이 논문의 그 SK 코더의 어프로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여기까지 백그라운드 중에 질문이 있으실까요? 그 질문이 레드코드에서 그 여러 개의 Y가 비슷한 Y 코드를 찾는다고 하셨는데, 혹시 여기서는 데이터셋 내에서 이제 여러 개의 Y 코드를 찾는 건가요? 아, 네, 맞습니다. 여기서는 그 서치를 할 때 기본적으로 그 코퍼스가 있는데 코퍼스에서 서치를 하게 되겠죠. 근데 일단은 이 SK 코더도 그렇고 기본적인 세팅이 서치를 할 때 저희가 트레이닝 셋으로 사용했던 그 코드들 중에서 서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뭐 추후에 저희가 바꿔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뭐 코퍼스를 뭘로 쓰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발표하는 것도 찾는 거 같아가지고 방금 사진 보여주셨을 때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그러면 이어서 발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이 SK 코더의 프레임워크는 첫 번째 그림처럼 어떤 NL 디스크립션이 주어지게 됩니다. 뭐 check if all elements in list TMP or integer.
이런 조건을 가진 코드를 작성을 하고 싶다. 그래서 먼저 서치를 합니다. 뭐 서치 엔진을 써서 그러면 이제 어떤 코퍼스 안에 들어있는 코드 샘플들 중에 이제 가장 시밀러리티가 높은 코드를 하나를 일단 먼저 가져오겠죠. 가져옵니다. SK 코드 같은 경우 하나를. 근데 가져온 다음에 이 코드에 대해서 먼저 렐러번트한 컨텐츠들을 먼저 추출을 해서 그 예를 들면 여기서는 all 괄호하고 괄호 열고 그리고 이제 for x in 그리고 이제 괄호 닫고 이 부분이 이제 어떤 핵심적인 뼈대가 될 텐데 이 뼈대들을 남기고 나머지들은 좀 불분명한 중요하지 않은 정보들을 이렇게 플레이스 홀더를 넣는 거죠. 그러니까 패드 토큰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고 이런 어떤 먼저 그 스케치라고 부르는 뼈대 코드를 먼저 만듭니다. 그 이걸 가지고 그 다음 이제 또 서브 모듈이 안에 들어있는데 그 안에 에디터라고 하는 거기 서브 모듈에 또 다시 넣어서 그걸 가지고 이것과 함께 원래의 그 처음에 넣었던 NL 디스크립션을 같이 넣어서 최종적으로 이제 제너레이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기존 베이스라인보다 더 성능이 더 잘 나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래에 그게 지금 그 프로세스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NL을 넣었을 때 먼저 리트리버를 해서 시밀러한 시밀러한 코드를 뽑고 그 중에서 굉장히 이제 좀 중요한 뼈대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플레이스홀드로 지웁니다. 이게 이제 스케치를 이렇게 제너레이션 한 거고 스케치를 뽑은 다음에 얘를 이제 에디터 안에 넣어서 최종적인 파이널 코드를 제너레이션 한다라는 컨셉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모델 전체 어떤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키텍처라기보다는 이제 그 프레임워크이죠. 그래서 NL이 이렇게 들어가서 리트리벌로 시밀러한 코드를 뽑고 얘가 이제 아래에 이렇게 다시 스케쳐에 넣으면서 이제 인풋 NL과 같이 컨캣해서 넣어줍니다. 그 넣었을 때 스케쳐가 아웃풋으로 이제 어떤 그 바이너리한 클래시피케이션 프리딕션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코드 스케치를 또 제너레이션 하고 그리고 이 얻은 스케치와 기존에 또 NL 원래 썼던 이 NL을 같이 에디터에 넣어서 이제 최종적으로 제너레이션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논문을 읽을 때 헷갈렸었던 부분이 좀 있는데 그게 먼저 트레이닝 할 때랑 그리고 인퍼런스 할 때 그게 조금 사용하는 용어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제 트레이닝 부분만 먼저 자세히 얘기를 해보면 여기 스케치라고 하는 라지 S가 이제 논문 중간중간에 나오는데 이 라지 S가 어떨 때는 그라운드 트루스로 사용하는 라지 S가 있고 나중에 이제 인퍼런스 할 때는 얘는 그라운드 트루스가 아니라 모델의 어떤 그 내부적인 프리딕션 S를 또 뜻하기도 하고 그런 좀 중의적인 의미를 가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구분해서 아마 논문을 읽으셔야 할 거고요. 그래서 먼저 그 트레이닝 과정을 살펴보면 투 스테이지로 이루어지는데 먼저 여기에 모델이 스케쳐라는 모델이 있고 내부에 그리고 이제 에디터라는 모델이 있는데 먼저 스케터라는 모델을 먼저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GTS를 같이 활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NL 디스크립션과 그리고 그 리트리버리 뽑은 그 시밀러 코드 Y 프라임을 같이 넣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GTS는 어떻게 구하게 되냐면 그 트레이닝 전에 먼저 데이터 프리프로세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저희가 원래 타겟으로 하고자 하는 Y 시퀀스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시밀러한 그 Y 프라임이 있죠. 그 두 개를 갖고 GT 그 스케치를 먼저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아까 말했던 그 롱기스트 커먼 서브시퀀스에 의해서 만듭니다. 이게 딱 그 이야기예요. 먼저 데이터 프리프로세싱 할 때 타겟 코드가 있고 이게 Y가 되고요. 라이지 Y. 그리고 이제 리트리버가 뽑아준 시밀러한 코드, 타번 시밀러한 코드가 얘가 밑에 리트리브드 시밀러 코드가 되고 얘 두 개를 갖고 그 LCS를 뽑아줍니다. 얘가 이제 그 그라운드 트루스 라지 S가 되는 거예요. 그라운드 트루스 스케치. 얘가 이제 먼저 미리 이 트리플들을 다 샘플을 다 뽑아주고,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첫 번째 요 트레이닝 과정에 GT로 넣어주는 거죠. 이 GT를 넣어주는데 이게 어떻게 활용되냐면 이게 나중에 스케쳐가 NL 디스크립션과 시밀러 코드 넣었을 때
이 시밀러 코드 안에서 얘네들이 내부적으로 토큰이 되게 많을 텐데 이 중에 어떤 토큰이 남겨야 될 토큰이고 어떤 토큰은 지워도 될 토큰인지를 각 토큰별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합니다. 그때 이제 프리딕션을 내뱉게 되는데 이 프리딕션과 이 그라운드 트루스 스케치로부터 얻게 된 어떤 그 제로, 원 제로, 원 제로의 그런 그 핫 벡터가 생기는데 그 벡터와 얘를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그러니까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이제 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스케쳐를 그렇게 트레이닝을 해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두 번째는 에디터를 이제 트레이닝 할 때는 요 GTS를 또 넣고 거기다가 이제 NL 디스크립션 넣어서 이 두 개를 인풋으로 쓴 다음에 제너레이션한 코드를 갖고 이제 최종적인 우리가 그 에스티메이션 해야 되는 타겟 코드인 Y랑 이제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게 되는 거죠.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써서. 그래서 이건 기본적인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두 가지를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요. 이 인퍼런스 할 때는 이제 요거를 이제 한 큐에 하게 되는데 NL 디스크립션, 시뮬레 코드 넣고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프리딕션 구한 다음에 이 프리딕션을 바탕으로 이제 스케치를 뽑습니다. 예, 그게 이제 predicted S가 되고 이렇게 중요한 토큰들은 그대로 남겨놓고 중요하지 않은 애들은 다 패드 토큰을 넣어서 이런 코드 스케치를 얻게 되고 얘와 이제 NL 디스크립션을 같이 에디터에 넣어서 이제 제너레이션을 하는 것이죠. 예,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네, 혹시 그 트레이닝 과정 중에서 스케쳐의 아웃풋을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미 스케치 과정을 통해서 변수명이나 이런 것들은 다 패드라는 토큰으로 치환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다시 해서 필요 없는 토큰을 지운다는 게 잘 의미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요. 아, 네. 아까 그 패드가 그 말씀하신 게 패드가 어느 단계에 지금 되신다고 생각하신 걸까요? 저는 트레이닝 스케쳐에서 됐다고 생각합니다. 트레이닝 스케쳐에서 이제 패드가 바로 그러니까 패드가 된다. 그 이게 패드 토큰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통해서 각 토큰별로 먼저 쓸 토큰인지 쓰지 않을 토큰인지를 먼저 여기서 그 프리딕션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이게 끝나고 나야 그 다음에 그 아까 이 트레이닝 과정에서요. 네네. 이 트레이닝 과정에서는 이 GTS가 이미 주어져 있어서 그럽니다. 얘가 이 GTS는 먼저 그 데이터 프리프로세싱 할 때 그 타겟 코드랑 시밀러한 코드 두 개를 비교를 해서 먼저 그 그라운드 트루스 스케치를 먼저 다 뽑아 놓습니다. 얘가. 그러니까 얘가 이 그러니까 어떤 건 패드로 하고 어떤 건 패드로 안 하고 남길지에 대한 이 그라운드 트루스 이 템플릿이 이미 존재하는 거죠. 얘가 지금 그 그라운드 트루스 라지 S인 거고 얘를 가지고 먼저 스케쳐만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그 학습이 끝났을 때 스케쳐가 시밀러 코드만 보고도 이 시밀러 코드 안에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한지 그래서 어느 부분을 패드를 토큰을 끼겨 넣을지를 판단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시밀러 코드만 보고도 스케쳐가 그렇게 판단을 하게 만들려면 그러려면 먼저 그라운드 트루스가 있어야겠죠, 여기에. 그러니까 이 그라운드 트루스는 이미 만들었다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저 과정을 통해서 이제 가장 뽑은 시뮬러한 코드를 이제 정답 템플릿에 맞도록 변형시키는 과정을 학습하는 의미인 거죠. 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통해서. 맞습니다. 이쪽에 그런 거죠. 스케쳐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이 코드 스케치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트레이닝을 먼저 시키는 거죠. 스케쳐를. 저는 왜냐면 스케치 베이스라고 하면은 저게 그냥 그 시뮬러한 코드의 구조 가진 코드밖에 생성을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저렇게 하면은 다른 구조도 나올 수가 있겠네요. 음, 다른 구조라면 어떤 구조 말씀하실까요? 코드에서.
그러니까 이제 시뮬러한 코드를 뽑아서 그거를 베이스로 쓰고 뭐 롱기스트 커먼 시퀀스를 뽑아서 나머지 부분은 패드 처리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중 포문을 쓰는 코드로만 학습했으면 뭐 삼중 포문으로 만들지 못하거나 일중 포문으로 만들지 못하거나 이런 구조가 다른 코드들은 만들지 못하잖아요. 스케치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시뮬러 코드 뽑은 거를 베이스로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통해서 변형을 시키면은 다른 구조를 가진 코드들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스케쳐가 하는 일은 그 주어진 인풋으로 들어온 시밀러 코드가 이미 그거는 형식이 정해져 있잖아요. 얘는 아마 네네. 시밀러 코드의 이중 포문으로 된 코드가 시밀러 코드로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그러면 그랬을 때 스케쳐가 하는 거는 이 코드 자체에 대해서 주어져 있는 이 안에서 그 안에서 이제 토큰들을 각각을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겁니다. 얘 패드로 할지, 얘는 그대로 쓸지, 패드로 할지, 그대로 쓸지. 그렇기 때문에 이 시밀러 코드의 형식을 벗어나서 스케쳐 자체가 이 시밀러 코드 벗어나서 새로운 뭐 삼중 그 포문을 쓰는 코드 스케치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음, 아, 아. 근데 지금 그 왼쪽에 예시 사진을 봐도 코드 스케치는 맨 첫 번째 줄에 리스트 1만 입력으로 받게 되는데 저 타겟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하고 맥스를 추가적으로 받잖아요. 그러면 구조가 결국 다른 거 아닐까요? 제너레이트 된 코드가. 아, 어디 지금 그림, 어디 부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오른쪽 그림에서 맨 위에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랑 제너레이티드 코드의 아, 네. 아그먼트가 다 다르잖아요. 아, 이 부분이랑 이 그래서 부분의 아규먼트가요. 네네네. 아, 그쵸. 이거는 에디터이기 때문에. 에디터는 이 코드 스케치 받아서, 그 다음 자기가 이제 새로운 코드를 아예 생성을 하는 겁니다. 에디터는. 아, 네. 예, 스케쳐랑 에디터는 별개의 모델이에요. 하는 역할도 다르고. 분리되어 있는 일종의 서브 모듈인 거죠. 저 에디터, 저게 C2식으로 들어가나요? 네, 맞습니다. C2C입니다. 네. 저는 질문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간단한 질문인데, 리트리버가 그 X에서 Y 프라임을 어떻게 뽑아오나요? 아, 그거는 여기서는 일단은 논문의 저자가 그 일종의 기본적인 서치 메소드는 다 쓸 수 있을 거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임플레멘테이션 디테일 부분에 보면은 네, 얘는 이제 BM25 매트릭을 사용한 오픈소스 서치 엔진인 루시엔이라는 걸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서치 엔진을 써서 리트리빙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디서 리트리빙을 하냐면 이 리트리버 코퍼스가 있겠죠. 이 중에서 이제 뽑아오는 건데 이거는 이제 트레이닝 셋을 활용을 합니다. 트레이닝 셋에서 결국에는 이제 시밀러한 코드를 뽑아오게 되는 거죠. 이 NL 디스크립션만 보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투 스테이지로 이제 트레이닝을 하게 되고, 이제 인퍼런스는 이렇게 한 번에 한 큐에 진행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 설명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트레이닝을 하기 전에 먼저 어느 정도의 데이터 프리프로세싱이 필요한데, 먼저 첫 번째로는 립트리버에 의한 그 트리플을 먼저 생성을 해야 되고요. 이거는 뭐, 굉장히 당연한 얘기지만, 이 X, 그 NL 디스크립션이 들어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시밀러한 코드를 지금은 막 바로바로 이게 인퍼런스 할 때마다 할 것처럼 얘기가 나와 있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니라 이 X에 대한 이 시밀러한 코드 Y 프라임은 이미 다 뽑아 놓은 겁니다. 이미 뽑아 놓은 거고 예, 이런 과정이 일단 먼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LCS로 해서 그라운드 트루스 S 이 부분을 다 미리 뽑아 놓습니다. 이 시밀러한 코드 Y 핵과 실제 타겟 코드 Y를 이제 비교를 해서 그 스케치 그라운드 트루스를 미리 다 뽑아 놓은 거고요. 이런 과정이 하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이제 experimental result인데 여기서 논문에서는 이제
가장 하고 싶은 말이 그거겠죠. 자기가 쓴 이 방법론이 기존의 소타 베이스라인보다 성능이 더 좋다. 그래서 매트릭으로는 이젝트 매치랑 블루, 이제 코드 블루를 썼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CERT, 파이코드 GPT랑 이제 레드코더인데, 왜냐하면은 이 두 모델이 지금 현재 이 논문이 제시하는 SK 코더와 방법론이 어떻게 보면 가장 유사해요. 리트리버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 내부적으로 또 스케치를 뽑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쩌면 이 모델과 이 모델을 융합한 게 이 SK 코더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봤을 때 이 CERT 파이코드 GPT보다도 성능이 더 좋게 나오고, 레드코더보다도 지금 더 성능이 EM, BLU, 뭐 코드 BLU 모두 다 향상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기존의 이제 가장 소타 모델인 코드 T5 베이스보다도 성능이 더 잘 나온 것을 알 수 있고요. 그건 이제 처음에 이제 데이터셋을 이제 하스스톤 데이터셋을 갖고 한 경우고요. 그 코드 자체는 파이썬 언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같은 프레임워크인데, 같은 내용인데, 이제 이번에는 매직이라는 이제 데이터셋으로 한 거고, 언어 자체는 자바를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비슷했던 레드코더 요 어프로치보다 더 성능이 향상이 됐고, 그리고 이제 코드-T5 베이스보다도 더 잘 나오게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어블레이션 스터디로 자기가 사용했던 그 프레임워크에서 리트리버가 있고, 그다음 스케쳐가 있고, 그리고 에디터가 있는데, 이제 리트리버랑 이제 스케쳐를 이제 하나씩 이제 사용을 안 해본 겁니다. 그래서 리트리버, 스케쳐 다 안 쓰고 에디터만 썼다. 그럼 그냥 나이브하게 제너레이션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비해서 리트리버를 같이 썼더니 좀 더 이제 성능이 오르고, 이번에는 또 스케쳐까지 같이 썼더니 더 성능이 올랐다. 그래서 이제 점점점 성능이 올라가는 이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에디터 자체도 제너레이션 하는 그 모델 자체도 RNN 쓰다가 이제 코드-T5에서 코드-T5 베이스로 이제 바꾸니까 이제 가장 성능이 잘 나왔죠. 그리고 이 지금 SK 코더에서 사용하는 에디터는 그 코드-T5 베이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이 맨 마지막 로우가 이 SK 코드의 성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그 스케치를 만드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제시를 하면서 비교 실험을 했는데요. 먼저 스케치를 아예 안 쓴 경우의 성능과 스케쳐 1, 그리고 스케쳐 2, 그리고 이제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그 longest common subsequence라는 그 스케쳐 방법론, 이렇게 총 4가지를 비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스케쳐 1과 스케쳐 2가 어떤 어프로치냐면은, 이 왼쪽 그림을 보시면 먼저 이 그라운드 트루스 Y가 있겠죠. 그라운드 트루스 그 코드가 있고, 이제 시밀러한 코드 Y 프라임이 있고, 이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할 건데, 이 Y와 Y 프라임을 비교할 때 스케쳐 1은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 이 Y 프라임의 토큰들 중에서 이제 유저 디파인드 텀들은 다 이제 그 패드 토큰은 아니고 일종의 이제 이름을 약간 지우는 겁니다. 어노니마이즈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X나 이제 베리어블 제로 같은 경우를 다 그냥 V1, V2처럼 이름 자체의 의미를 지워버리는 이런 방법으로 스케쳐를 구성을 했고, 이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스케쳐는 이번에는 Y-햇에 있는 토큰들 중에서 토큰을 하나하나씩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보면서 이 토큰들 중에서 원래 그라운드 트루스 Y에서 등장한 토큰들만 남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Y-햇에 all 이 토큰이 있고, 그리고 이제 괄호 토큰이 있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is instance, 이거는 원래 Y에 없죠. 그래서 얘는 지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괄호가 또 있고, 또 그런 식으로 해서 각 토큰별로 쫙 그 Y-햇에 있는 것들만 남겨서 얻은 게 스케쳐 2. 이런 방법으로도 스케치를 만들 수 있다는 거고, 이제 맨 마지막이 원래 우리가 아까 앞서 말했던 LCS 방법으로 만들어주게 된 그 스케치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스케쳐들을 가지고 비교했을 때에도 역시 이 SK 코드에서 제시한 LCS 기반의 스케쳐가 가장 성능이 좋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스케쳐를 쓰지 않았다는 거는 그냥 그
리트리버를 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정답으로 썼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시밀러 코드를 그거를 이 스케치로 활용을 한 겁니다. 그 경우에. 아, 걔를 스케쳐도 아닌 거죠? 얘는 심지어 뭐 패드 토큰 이런 거 없는 거니까. 맞습니다. 얘 자체를 그냥, 여기에다가 넣은 겁니다. 예, 예. 아, 그냥 그걸 제너레이티드 코드라고 보고 성능 평가를 한 거죠? 맞습니다. 아, 에디터도 제너레이트, 거치지 않고요. 에디터는 거치는데, 아, 이제 에디터는 거칩니까? 아, 에디터 안에 이제 NL 디스크립션 넣고 이제 원래 프리딕티드 S를 넣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스케치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스케치를 아예 스케치를 구하지도 않고 이 리트리버를 해서 얻은 이 시밀러 코드를 스케치인 것처럼 집어넣는 것이죠. 이 시밀러 코드를. 그러니까 저 에디터가 저 패드 토큰만 수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어떤 토큰이든 다 수정할 수 있군요,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에디터가 마치 이 논문에서는 이 패드 토큰만 골라내서 그 부분만 고치는 것처럼 말은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엄밀히 따져보면 코드 이 들어갈 때 스케치를 넣든 패드 토큰으로 이제 같이 있는 스케치를 넣든 그냥 시뮬러한 코드를 넣든 어떤 식2식 모델로서 앞에 인풋 시퀀스 받아서 아웃풋 시퀀스를 내뱉는 그냥 제너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얘도 코드 T5 베이스라인으로 사용을 했고요. 이 논문에서도.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스케쳐들을 비교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들이 실험을 할 때 휴먼 이벨리에이션을 써서 또 성능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먼저 이제 그 제너레이트 한 코드들을 갖고 여러 이제 그 어프로치들을 갖고 이제 다양한 그 이제 실험 결과들을 놓고 그 세 가지 평가 기준에 의해서 사람들이 직접 그 평가를 합니다. 먼저 correctness라고 해서 그 코드가 일단 기능을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기능대로 작동을 하는지를 먼저 평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평가 지표는 평가 그 항목은 코드 퀄리티라고 해서 그 코드 자체가 이제 좀 이상하게 좀 그러니까 컨벤션에 잘 맞지 않게 이상하게 짜져 있지는 않은지 그런 퀄리티. 그리고 세 번째는 메인터너빌리티라고 해서 표준에 맞춰서 잘 그 구현이 됐는지, 그리고 나중에 또 재사용하기 쉽게 잘 읽히는 코드인지를 평가를 했고, 얘는 이제 스코어 자체는 0, 1, 2 이제 세 가지의 그냥 그 인티저를 갖고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PhD 그 스튜던트들을 분들이 했다고 하고, 이제 이 공저자가 아닌 분들이 이제 그런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평가를 해서 평균을 낸 결과가 다음과 같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SK 코더가 가장 성능이 잘 나온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가 이 논문에서 제시한 실험 결과고요. 네, 제가 요게 좀 궁금해서 한번 이 데이터셋의 그 GitHub을 찾아가 봤는데 좀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얘가 이제 하스스톤 데이터셋인데 먼저 트레인 데이터셋으로 이게 NL 디스크립션들을 이렇게 모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각 로별로 디스크립션이 있는데 얘네가 마치 거의 프로그래밍 코드 그 어떤 프로그래밍 코드처럼 이 앞에 이름이 하나 있고 그 다음 name end라는 토큰이 하나 있고 3, 그 다음에 attack end라는 토큰이 있고 이런 걸 봐서는 뭐 공격력이 3이다, 뭐 defend end 요 토큰 앞에 있는 건 2니까 그 방어력이 2다 이런 정보들을 이것만 봐도 알 수 있겠죠. 이게 일종의 템플릿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를 알 수 있었는데 그만큼 이제 디스크립션 자체가 제너럴라이저빌리티가 떨어지는 거죠. 일반적이지 않고 어떤 특정 패턴의 그 템플릿에 따라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데이터를 써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웃풋으로 제너레이션하는 코드 자체도 이게 카드의 어떤 객체를 이제 정의하기 위한 그 카드의 클래스를 정의하기 위한 클래스 코드다 보니까 그 클래스 코드 자체의 템플릿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클래스 그리고 이제 그 클래스 이름 그 다음에 이제 definition 뭐 init하고 super init하고 뒤에도 이 그 프로퍼티 자체가 이제 반복이 됩니다. 뭐 캐릭터 클래스 뭐 카드 페리티 뭐 배틀크라이라든지 몇 가지 용어들이 계속 반복적인 템플릿으로 나타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셋 자체에 좀 문제가 있고, 물론 이 논문의 저자가 제시하는 이런 스케쳐를 LCS 방법으로 좋은 뼈대 코드를 뽑아내는 거는 알겠는데, 근데 이제 그게 정말 효과가 좋으려면 그거를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스케치가 잘 만들어지려면 타겟 코드인 Y랑 이제 그거와 시밀러한 코드 Y 햇이 서로 굉장히 유사해서 겹치는 토큰이 아주 많아야 이제 LCS 그 뼈대 코드가 잘 생성이 될 텐데, 그게 아마 일반적인 제너럴한 데이터셋에서는 잘 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LCS가 제대로 생성이 안 됐을 거고, 그래서 이제 성능 향상이 아주 드라마틱하지 않아서 그런 다른 데이터셋을 쓰지 않았던 것 같고, 보시는 것처럼 이 논문에서 사용한 이 데이터셋처럼 이렇게 굉장히 템플릿이 반복적인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그 LCS로 뽑을 때 타겟 코드 역시 이런 템플릿에 따라 작성이 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시밀러한 코드 리트리버에서 얻어낸 시밀러한 코드 역시 이런 형식에 따라 이 템플릿에 따라 작성이 됐을 테니 그 두 개는 Y랑 Y 햇은 겹치는 토큰이 엄청 많겠죠. 그러니까 LCS도 되게 잘 뽑혔을 거고 뼈대 코드도 아주 잘 만들어졌을 거고, 그래서 이제 성능이 좀 많이 향상되는 걸 보였던 것 같고, 이거는 굉장히 이 논문에서 보여준 성능 향상은 데이터 디펜던스한 것 같다. 그래서 제너럴라이저빌리티가 굉장히 떨어지는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어떤 좀 우려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좀 개인적으로 코드가 없어서 아쉬웠는데, 좀 코드를 어떻게 구할 수 있으면 그걸 좀 돌려보아서 실제 그 스케치 프리딕션이 제대로 잘 되는지를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 제너레이션 할 때, 코드 제너레이션 할 때 이걸 잘하면 그냥 딥러닝 안 쓰고 룰 베이스로도 제너레이션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템플릿이 너무 똑같아서.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컨클루전으로 저희가 좀 이걸 통해서 논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먼저 기본적인 아키텍처 프레임워크에서처럼 서브 모듈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스케쳐랑 에디터를 두 가지로 나눠서 서브 모듈을 활용해서 이제 내부적인 어떤 그 가이딩 인포메이션으로 이런 스케쳐를 활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는 이제 가져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런 어떤 성능 향상이 굉장히 데이터 디펜던시한 이런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 문제가 조금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게 조금 테이크홈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참고 부분이고, 제가 준비한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이제 또 나머지 더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밸류에이션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알기로 코드T5랑 코드젠이 이제 같은 회사에서 만들어졌고, 코드젠이 더 최신 2023년 ICLR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논문 요 테이블에서 지금 보여주신 테이블에서 코드젠이 이제 성능 떨어진다는 그럴 수 있는데, 그 뒤에 테이블부터는 아예 안 나오길래 혹시 그거에 대해서 논문에 언급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코드젠 모델 그 논문을 읽어보진 않았는데요. 혹시 그 논문 읽어보셨나요? 코드젠? 저도 그냥 대충 파악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네, 파악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읽어보진 그러면은 않았습니다, 아직. 그 코드젠 모델이 혹시 그 사용한 언어가 혹시 정해져 있을까요? 아니요, 다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논문 봤을 때 얘네가 지금 데이터셋으로 하스스톤 쓰고 또 이제 매직 데이터셋 두 개 썼는데 확실히 지금 어프로치가 확 줄었잖아요. 그게 이 논문에선 얘기한 바에 따르면 이게 파이썬 코드랑 얘네가 자바 코드로 언어가 다른데, 이게 지금 그 프리트레인된 모델들 중에서 이 어프로치들 중에서 그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자바로 바뀌면서 사용할 수 없는 모델들이 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아마 제외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약간 그 자바로 바뀌면서 안 쓰게 됐나 이 생각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방금 코드젠을 찾아보니까 코드젠은 자바 아니면 자바스크립트 여러 가지 멀티랭귀지를 다 지원한다고 돼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살짝 의문이긴 했습니다. 자바도 되는데, 그러네요. 이게는 좀 이상하네요. 자바는 왜 없지? 자바인데 왜 없지?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쪽
스케쳐에 대해서 좀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스케쳐에서 시뮬러 코드가 이제 입력으로 들어가잖아요. 네네. 근데 그 시뮬러 코드를 트레이닝 셋에서 이제 찾아서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네네. 그러면은 지금 그 시뮬러 코드에 대한 스케치가 이미 다 확보가 되어 있을 텐데, 굳이 그 기존에 가지고 있는 스케치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스케쳐를 통해서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서 프레딕트한 이 결과를 가지고 또 스케치를 다시 만드는 거는 혹시 그 이유에 대한 게 논문에 나와 있을까요? 혹시 질문이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네, 그 리트리버로 먼저 시뮬러 코드를 뽑는데 여기서 근데 먼저 그 그라운드 트루스 그 스케치를 미리 다 뽑아 놓는데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지금 그러니까 스케쳐가 결국에는 이제 그 들어오는 시뮬러 코드를 보고 어떤 거를 남겨놓고 어떤 거를 이제 패딩으로 이제 삭제해버릴지 이런 거를 예측해주는 모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미 그 트레이닝으로 해서 스케쳐도 그럼 결국에 트레이닝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은 트레이닝 셋에는 이미 그 캐치가 된 코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게 훨씬 더 정확도가 더 높을 텐데, 굳이 그걸 그렇죠. 사용하지 않고 스케쳐라는 걸 통해서 또 다시 시뮬러 코드가 들어왔을 때 그걸 만들어내는 이유가 있나 해서요. 그 말씀하신 그 이미 그 다 확보해 놓은 좋은 스케치들을 왜 쓰지 않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걸 이제 인퍼런스에 왜 쓰지 않냐라고 지금 질문을 하신 거가 맞을까요? 아, 그러니까 굳이 스케쳐를 쓸 이유가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제가 방금 잘 못 들었습니다. 혹시 다시 한 번.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입력으로 들어가는 시뮬러 코드가 트레이닝 셋에서 가지고 온 코드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이 시뮬러 코드에 대한 코드 스케치가 이미 그 트레이닝 셋 안에 있는 거 아닌가요? 트레이닝 셋 안에, 그러니까 요 리트리버 코퍼스 안에는 없고요. 그 이제 다른 데 이제 모아놓은 거죠. 그 스케치, 그 그라우추루스 스케치는 다른 데 모아놓습니다. 이 코퍼스 안에는 없어요. 그러면은 이미 기존에 학습할 때 있던 그 코드 스케치가 이 시뮬러 코드랑 대응되는 그 코드 스케치가 이미 존재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존재를 하죠. 예, 어딘가에. 네. 그러면은 그거를 사용하지 않고 왜 이제 그러니까 프레딕트를 통해서 이제 그거를 예, 어디에 사용하냐는 말씀이신가요? 어디에? 그러니까 트레이닝 할 때 그러니까 아니면은 인퍼런스 할 때. 인퍼런스 할 때 아, 그거는 인퍼런스 할 때 왜냐면은, 그거를 예, 네, 인퍼런스 할 때는 사용하면 안 되죠. 왜냐면은, 인퍼런스는 이제 언신 데이터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보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 새로운 NL 디스크립션이 들어왔을 때, 그럴 때 이제, 그런 그라운드 트루스 없이 결국에 제너레이션을 잘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 저희가 그렇죠. 스케쳐를 가지고 우리가 학습을 했던 거는 그라운드 트루스 스케치들을 갖고 먼저 어떤 스케쳐가 어떤 그 코드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 시뮬러한 코드를 받았을 때, 그 시뮬러한 코드 안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을 솎아내는 일을 하기 위한 거고, 이 스케쳐가 이제 언신 데이터, 언신 NL 디스크립션이 왔을 때, 걔가 이제 먼저 이 NL 디스크립션에 관련된 시뮬러한 코드를 또 뽑아오겠죠. 이 시뮬러한 코드도 기존에 트레이닝 할 때 없었던 새로운 데이터일 거예요. 새로운 시뮬러 코드일 거예요. 그럼 새로운 시뮬러 코드가 들어왔을 때 얘가 그러면 그 새로운 시뮬러 코드에 대해서도 어떤 토큰을 중요하게 가져가고 어떤 토큰을 버릴 것인지를 잘 예측을 해야겠죠. 예측을 한 걸 갖고 와서 이제 그 다음에 에디터에다 넣어줄 건데 넣어줄 때 얘가 그러면 여기서 그냥 그라운드 트루스 넣으면 안 돼요라고 할 수가 없죠. 왜냐면은 이 지금 새로운 시뮬러 코드는 그라운드 트루스가 없어요. 얘는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아니라 테스트 데이터셋에서 얻어온 거기 때문에 그라운드 트루스가 없죠. 인퍼런스 할 때는. 나중에 모델 테스트 할 때는. 그래서 결국엔 제 프리딕션 한 거를 에디터에 넣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그 이해를 좀 약간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시뮬러 코드를 다 무조건 트레이닝 셋에서 다 가져온다라고 이해를 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이제 시뮬러 코드도 결국에 이제 그 언신 데이터라고 하면은 예, 이해가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그 리트리버 코퍼스에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썼다고 해가지고 아마 오해가 또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근데 이게 트레이닝 과정에서 리트리버 코퍼스에 이제 트레이닝 셋을 넣었다고 하니까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근데 나중에 이제 결국 이 SK 코드 전체를 이제 그 성능 평가를 할 때는 이 리트리버 코퍼스 안에 이제 언신 데이터가 이제 있겠죠. 네. 질문이 채팅창에 하나 있습니다. 네.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코드 스케치를 소프트 템플릿으로 활용하는데 에디터가 행하는 에딧이 그림으로 보기에는 제약이 전혀 없어 보여서 신기하네요. 어떻게 보면 에디터의 성능의 의존성이 커 보이는데 혹시 에디터 관련된 어블레이션 스터디 같은 건 없었나요? 맞습니다. 일단 에디터 관련된 어블레이션 스터디는 없었고요. 왜냐하면은 에디터 자체를 하나의 그 베이스라인 하나를 가지고 고정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얘는 코드티5 베이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디터는 저희가 기존에 원래 코드 제너레이션 할 때 썼던 그 모델을 에디터로 다 활용을 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네, 그렇고 그래서 어블레이션 스터디 일단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앞부분에 질문하신 것 중에 에디터가 행하는 에딧이 그림으로 보기에는 제약이 없어 보인다는 게 제약이 없어 보인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혹시? 네, 아까 발표에서도 나왔던 이슈처럼 함수의 파라미터에 에딧으로 변수를 추가하는 파라미터에 에딧으로 변수를 추가하는 그런 에딧이 여기 부분에 아규먼트로 민이나 맥스를 추가하는 이런 에딧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에딧이 템플릿에 패드를 변형하지 않고 원래는 왠지 여기 아규먼트로 또 이제 안에 내부적으로 패드가 있어서 그 패드를 변형해서 이제 민맥스를 아규먼트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냥 에딧을 행하는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사실은 이 논문의 저자분들이 에디터가 마치 이 패드 부분들만 그 부분만 집중을 해서 그 부분만 코드를 고치는 것 같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식2식 모델이고 에디터가 어떤 인풋이 들어왔을 때 꼭 이 템플릿에 맞춰서 제너레이션을 하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얘 내부적인 어떤 제너레이터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제너레이션을 하는 거고요. 이 스케치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 스케치가 어쩌면 이 코드 뼈대가 어쩌면 그 좀 더 잘 제너레이션 하도록 그 가이딩하는 어떤 추가적인 정보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론을 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디터 자체는 이 코드에서 나온 스케쳐에 나온 패드 부분만을 집중해서 그 부분만 에디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제너레이션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네, 하스스톤 데이터가 제가 봐도 좀 문제가 많다는 거는 알겠는데 그거 말고도 저 매직이랑 저 X 벤치인가요? 뭐 저런 데이터 네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쟤네도 그런 비슷한 문제가 있는 건지가 일단 궁금하고 두 네, 번째는 그 아까 전에 그러니까 지금 한중혁 님이 질문해 주신 거랑 비슷한 건데 결국 얘네는 그러니까 원래 시밀러 코드를 리트리브 한 다음에 거기서 어떤 이 문제랑 관련 없어 보이는 내용들을 LCS를 사용해서 이제 지워주는 역할만 하는 거잖아요. 그 스케쳐가 그런 역할을 하죠. 네. 네. 그래서 궁금한 게, 그러니까 저 리트리버가 잘 못하면, 얘는 아예 못하는 건지, 아니면 리트리버만 잘하면, 100% 잘하면,
이제 그러니까 잘 하는 거지. 그러니까 코드 스케치를 예를 들어 GT를 넣어줄 수 있잖아요. 코드 스케치에 GT를 넣어줄 수 있다는 게 어떤 저 말씀이시죠? 스케쳐를 학습한 걸 쓰지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학습한 걸 쓰지 않고 우리가 네네. 원래 타겟 코드를 알기 때문에 시밀러 코드 뽑아 온 다음에 그 두 개 네네. 가지고 GT 코드 스케치를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걔가 뭐 GT인지 모르겠지만 네네. 그걸 가지고 에디터를 써가지고 최종적으로 코드 생성을 하면 아, 걔는 잘 되는 건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ACS, 그라운드 트루스 S 자체를 그냥 에디터에 바로 집어넣어 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정말 잘 맞습니다. 되려면 그게 잘 돼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사실은 안 해본, 이 논문에서는 해보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거 부분을 좀 실험을 해보는 것도 의미 있고 굉장히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셋의 문제는, 일단은 그 하스스톤 데이터랑 이제 매직 데이터셋 있는데, 매직 데이터셋도 똑같아요. 형식만 다를 뿐이지, 이런 템플릿이 반복되는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얘네가 이제 실험을 할 때 이 AIX 벤치 L이라는 데이터셋을 이제 이 연구팀에서 만든 또 그 전 벤치마크 데이터셋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논문을 이 부분을 뜯어보질 않아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아마 자세히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저 저도 질문이 하나 하나 있는데, 질문이, 네, 먼저,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이 해당 질문하시죠. 논문에서는 그 네. 리트리버로 이렇게 겹치는 토큰을 찾는 BME15 기반의 루신 알고리즘만 사용을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혹시 그 리트리버 성능에 대한 분석 같은 거는 논문에서 하지 않았나요? 음, 리트리버의 성능 자체들을 여러 가지 방법론을 비교한 건 없고, 이 친구들은 그 한 가지, 이 루시엔, 이 방법만 계속 주구장창 썼습니다. 제 생각엔 뭐 운이 좋아서 이렇게 좋은 템플릿으로 활용할 만한 코드를 잘 찾아오면 다행이기는 한데, 네, 이렇게 IR 분야 전반적으로 BME15가 그렇게 요새 나오는 뉴럴 기반 모델보다 성능이 많이 안 좋거든요. 네네. 그래서 리트리버로 BM25 기반의 루시안 알고리즘 말고도 좀 뉴럴 기반의 그런 IR 기법들도 다 사용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한 저자들의 뭐 어떤 디펜스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나요? 언급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퓨처 워크로 남겨두겠다. 이 부분은 뉴럴로 서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퓨처워크로만 남겨놓은 거군요. 네네. 이게 자기네들이 이제 루시엔 같은 게 어떤 컴퓨테이션 뭐 속도나 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거를 사용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얼마든지 더 좋은 시밀러 코드를 더 잘 찾아올 수 있게 하는 어떤 새로운 메소드를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거다. 플러그앤 그 패션으로 더 추가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BM25 질문인데, 결국 시뮬러 코드를 찾는 게 NL 디스크립션에서 코드를 찾는 거잖아요. 그 BM25를 써가지고 하는 건가요? 그 부분이? 네, SK 코드에서는 그렇게 그 루시엔을 썼는데, 이 루시엔 자체가 사용하는 메트릭이 지금 BM25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루시엔이라는 것 자체가 자연어에서 코드를 찾아주는 그런 모듈 거죠. 맞습니다. 네, 검색 엔진으로.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코드젠 찾아보니까 그 멀티랭귀지 모델이 있고 모노랭귀지 모델이 있는데, 여기서는 모노랭귀지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모노랭귀지는 파이썬만 지원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아마 멀티로 썼으면 자바도 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모노만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그 모노 모델이랑 멀티 모델이랑 둘 다, 코드 같은 게 좀 크게 차이가 날까요? 왜냐면은 멀티 그게 있으면, 그 모델이 있으면 충분히 그것도 같이 실험해 볼 수 있을 텐데, 이 저자분들이 일부러 그거를 이제 뭐 뺐는지, 아니면은 그런 게 좀 어떤 실험을 하기가 좀 어려웠던 측면이 있는 건지, 그래서 뺀 건지. 멀티 모델. 딱히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 세일즈포스 그 코드젠 같은 경우에는 허깅 페이스에 이미 코드가 공유가 되어 있고,
모노 또는 멀티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용하는데 제약은 아마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